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벌써 이제 11월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고 다음 주는 또 영하 기온도 또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가족 여러분들 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오늘 일요일 밤 8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좀 수급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행스럽게도 외국인 수급도 좀 개선이 되었고요. 특히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좀 거세면서 재미가 좀 없었죠. 시장이 종목별 장세가 조금 주춤했는데, 이번 주에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들의 수급도 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이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죠? 네. 월요일과 화요일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주 중반을 지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조정 구간에 있는 기간 조정 정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아주 가파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도 크게 올라가기 어렵고 밑으로도 크게 내려가기는 뭐 쉽지 않은, 왜? 12월 달에 있는 우리가 CPI랑 또 뭐 있죠? FMC 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기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의 우호적인 물가와 그 다음에 F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폭 자체가 과거의 자이언트 스텝에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도 크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 조정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달에 75bp가 아니라 50bp 인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물가와 금리 인상 폭과 같은 이러한 매크로 관련된 이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기에는 좀 제한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제 주위에 이제 약간 부티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분들과 이렇게 가볍게 소통을 한번 해보면 여전히 반등은 아직까지는 좀 신뢰하기 어렵다. 뭔가 좀 그러니까 비관론이 아직 여전히 조금 팽배한 상황이고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은 좀처럼 조정을 아주 세게 주지 않고 좀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반반 정도로 비슷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이미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반, 그리고 이 반등은 믿을 만한 반등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베어 마켓 랠리 뭐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둔화되는 모습이 꽤 이번에 나타났었고, 3분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현실화되고 있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을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뭐죠? 우리 항상 후행하나요? 아니면 동행하나요? 아닙니다. 그죠? 주식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주식이라는 것은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선행하는 성격이 있고 동행하는 성격이 있고 후행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미리 반영해서 좀 선반영한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시장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역전이 돼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이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뽑아내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서 지금은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와 악재, 뭐 이런 다양한 뉴스 이런 부분도 시장 가격에 주식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네. 막 강형, 뭐 약형, 뭐 중강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유진 파머라는 교수님이 예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경우가 있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죠. 웬만한 시장의 정보는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초과 수익은 내기 어렵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와 악재는 대부분 현재 시장 가격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선행한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있고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뭐 과거에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꽤 있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뭐 4개월, 6개월 뒤에 뭐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대. 너무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내년도에 어떤 산업이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주도 섹터는 다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뭐 우리가 2018년 19년이나요? 아무튼 길게 박스권 나타날 때도 주도 업종, 종목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안 좋았던 것들이 내년에 좋아질 것들 대표적으로 저는 메타버스 같은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5G 최근에 게임 쪽이 상당히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게임 그다음에 뭐 AI 뭐 이런 쪽들이죠. 5G 게임 AI 이런 쪽들 뭐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특징이 뭐죠? 금리가 여기 바이오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바이오. 금리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핍박을 받았던 업종들이 내년에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산업과 업종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좀 골라서 조금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용기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볍게 한번 공유를 좀 해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최근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있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가족 여러분들. 15,000원이 바닥이었고 지금 고점 기준으로는 25,000원, 종가 기준으로는 2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상승률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뭐 바닥에서 보지 말고 최근에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볼까요? 11월 초부터 27% 정도가 상승을 했네요. 11월 초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27%.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거의 이번에 반등 장세에서도 거의 안 올랐었는데 이 메타버스의 대장주였던 자이언트 스텝마저도 이제 또 최근에 한 30% 가깝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작년도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저 회색 구간이 그죠? 거의 대장주였죠. 자이언트 스텝이. 그리고 올해 주가가 8만 원 중반에서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내년도에는 새롭게 다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한번 업데이트를 오늘은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사모펀드나 이쪽에서 들어온 수급까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요거 화면을 키워서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원희룡 우리 장관께서 29일 날, 29일이 11월 29일입니다. 29일 날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이 방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왔고 제가 요 소식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날 개장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옴 후속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네옴시티 빈살만이 왔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이 이제 좀 꺼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요 모멘텀으로 29일까지는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빈살만이 언제 왔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월 12일 날 온다고 치고요. 가정을 해보고. 자, 이때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11일 날 빈살만이 네옴시티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시장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올라온다라는 말씀드리죠. 그리고 오히려 이때 막상 그날 방문을 하면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벤트 플레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일에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라는 요것도 29일부터 막상 그게 딱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개장 전 방송에서 요 뉴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전혀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는 그때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는 그때가 피크, 셀온 아니면 빼따꼼뿔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로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 기억하시죠? 네. 한미글로벌 한번 볼까요? 한미글로벌. 네. 한미글로벌 한번 보시면, 자, 자, 이 우리가 한미글로벌을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어디야? 8월 12일이었습니다. 빈살만이 방문하는 것은 원래 11월이었는데, 그죠? 11월에 방문하는데, 제가 8월 10일 날 회색으로 동그라미 칠해놓은 요때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200일선 돌파해서 올라올 때. 자, 200일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주중에 200일선 관련해서 약간 뭐 우리 대표님의 토마스님의 질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뒤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자, 200일선을 그때 처음 이제 돌파해서 올라올 때, 그때 11월경에 빈살만이 온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꽤 많이 올라온 겁니다. 한 3배 정도가 올라왔나요? 네, 네, 올라왔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고비도 있었고요. 네, 또 방한을 안 한다 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갭 하락하는 양봉도 만들었다가, 그죠? 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45,000원 이제 부근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즉 11월 초부터 제가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1월 초부터 자, 이제 11월 달이 되면 빈살만이 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고, 그 부분이 이제 약발이 서서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11월 초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씩 분할해서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서 제가 이 한미글로벌의 ADX라는 지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상승하는 에너지의 강도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게 고개를 숙이면 한미글로벌의 에너지도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착을 잘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뭐죠? 다이버전스.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에너지의 소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 뉴스와 함께 29일 날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오니까 그 뉴스가 나오면 가장 앞단에서 설계감리 쪽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사우디의 국영기업과 과거에 조인트 벤처를 맺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한미글로벌이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고점 대비해서 받았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가는 이제 좀 강하게 이번 주에는 좀 올라왔는데, 다만 올라오는 데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 전고점까지 이거를 주가를 넘겨서 신고가를 가려면 전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임팩트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네옴시티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부분이라면 올라가도 전고점 정도에서 부딪힐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11월 29일 무렵까지는 요 뉴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다시 요 뉴스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12월 초에는 이 테마는 잠깐 또 쉬어가는 과정이
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숨고르기 좀 하면 다시 이제 한 12월 한 중순 정도 다시 한번 가격이라든지 위치 정도를 한번 찾아보고 쳐다보고 네,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그때 한번 해볼 만한 또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이벤트 플레이는 이 정도로 일정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맞물리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모듈러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듈러 주택. 네, 오늘은 요거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이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자, 우리가 지금은 B2C가 어렵잖아요. C가 뭐죠? 이 B는 뭐죠? B는 기업이고 C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이 분위기는 모멘텀은 B2B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B2G,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재정 정책 같은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모듈러 주택을 밀어준다면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B2B, B2G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듈러 주택의 정책 협의체를 출범했다라는 소식도 이번 주에 있었는데, 자,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는 요거 한번 이미지 가볍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조금 이따가 제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공장에서 제작을 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운송을 해서 뭐 주택을 지을 위치까지 이걸 운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립 뚝딱뚝딱 조립을 해서 이거를 뭐 운용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해체도 쉽게 할 수 있고 다시 이걸 돌아가서 재사용을 90%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모듈러 주택의 핵심은 뭐죠? 기존에는 뭐죠? 우리가 현장에서 만약에 여의도에서 뭔가 뭐 과거에 우리 MBC 부지 아십니까? 사거리에 MBC 부지가 있는데 더 현대서울이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의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더 현대서울입니다. 아주 뭐 쇼핑 잘 돼 있죠. 젊은 분들 보기에. 네, 더 현대서울이 있고 이렇게 맞은편에 MBC 사옥 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여기를 상암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다양한 거 짓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존에는 이러한 현장에서 직접 뭐 땅 파고 뭐 골조 올리고 막 이런 공사들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모듈러 주택은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장에서 주요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와 부품의 80% 정도 이상을 표준화 규격화된 모듈러 유닛으로 이미 공장에서 미리 생산한다는 거죠. 미리 생산해서 80%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현장으로 운반한 후에 조립하고 설치하는 주택을 우리가 모듈러 주택이라 한다라고 모듈러 공법, 모듈러 주택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서 크게 이 수요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의 제작 과정, 설계하고 골조라든지 바닥판이라든지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벽이라든지 천장 설치, 전기 통신 배선 깔고, 그 다음에 내부 단열재, 마감재 하고, 설비 배관, 욕실, 그 다음에 이걸 다 하면 운반, 조립, 완공. 이렇게 케이스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게 길지 않으니까요. 2분짜리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닥에서 지금 공장입니다. 이게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주택을 내가 지으려고 하는 현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지금 보시면 딱 규격화된 부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딱딱딱 지금 근로자분들이 만들고 있죠. 네. 자, 지금 뭐 판넬 붙이고 있고, 그죠? 네. 뚝딱뚝딱 지금 외부 마감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짓고 나면
그 위로 한 칸 한 칸 이렇게 위로 하나 올리는 거 보이십니까? 예, 올려줘. 예,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위로 또 올리고, 자 이렇게 다 찍고 나면 이거를 이제 운반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뭐죠? 트레일러 같은, 네,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에다가 저거를 기중기로 딱 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놓으면, 네, 저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운반을 하나씩 하나씩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공사 기간을 일단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획기적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방금 실어가지고 현장으로 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모듈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옆에 딱 갖다 붙이고, 네, 위로 하나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위로 옆에 갖다 붙여서 올리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저 위에 주택의 가장 윗 상단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지으면 뚝딱뚝딱 집이 하나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공정을 통해서 지금 짓는 것을 우리가 모듈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스토리로 공정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영상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구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좀 한번 보시고,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케이스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크게 조금 달라진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과거에는 건축을 할 때 습식 건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종류가 습식 건축이라는 게 있고 건식 건축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뭐죠? 시멘트와 같이 물을 혼합한 재료를 이용하여 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죠? 시멘트, 뭐 공구리 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은결과 고결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게 겨울과 아니면 봄, 계절에 따라서 계절적인 영향이 공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이게 단단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시공자의 숙련도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인건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현장 인력과 시공 환경에 따라서 시공 품질의 저하 가능성도 크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습식 건축은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자, 여기 막 시멘트 이렇게 붙는 장면 보이죠, 그죠? 네. 자, 근데 최근에 가고 있는 방향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공을 할 때 물을 쓰지 않고 못이라든지 피스라든지 볼트, 접착제 같은 등에서 하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약간 유사한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절적인 영향이 전혀 안 받는다. 그래서 용이한 시공, 그래서 공사 기간도 단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다양한 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질이 누가 짓든지 간에 좀 균등할 수 있는, 공장에서 딱딱딱 규격화돼서 찍어내기 때문에 품질이 균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단열이라든지 방수, 화재 안정성, 이런 기술도 점점점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습식 건축에서 건식 건축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인구 노령화, 현장 근로 기피, 인건비 상승으로 참 이러한 습식 건축 방법이 좀 힘들었었고요. 네. 이 오른쪽으로 이제 최근에는 친환경 건식 건축 방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듈러 주택이 관련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한번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내 모듈러 건축의 최근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면, 한국철강협회 자료고 단위당 건수인데 과거에는 뭐 6건, 13건, 7건 정도 하다가 작년부터 아주 가파르게 9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더욱더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맞물리게 되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다 업데이트를 해놓은 건데요. 한번 밸류에이션과 최근에 이 수익률, 기간별로 수익률도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장주가 결국 한미글로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시면 한미글로벌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네요. 네. 그다음에 최근 이번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네. 가장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쪽이 코론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보이네. 일주일 동안 5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범양건영 이런 종목들은 뭐죠? 다 제가 모듈러 주택 관련주라고 이번 주에 개장 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큰 종목으로는 제가 현대로템을 가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로템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또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모습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자, SY라는 업체입니다. SY. 네, 여기서 보시면 SY는 시가총액 2,500억 정도 하는 기업이고요. 매출액 3분기에는 10%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조금 슬로우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펄을 2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들 있죠. 이게 다 SY의 기업 설명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SY가 그러면 이 모듈형 주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제가 항상 기술적으로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게 뭐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은 제가 괜찮다. 그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서 뚱뚱한 양봉이 나오는 건 괜찮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거래량 수반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 그 위로 가면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해야 된다. 양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음봉이나 양봉이든지. 그죠? 자, 이 종목 한번 보시죠. SY.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전고점이. 그죠?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음봉과 양봉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근데 윗골이 다 음봉이 나왔는데 그 음봉을 하루 만에 커버를 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전고점을 돌파해서 매물이 없는데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제 물량을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그러한 흐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간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최근에 음봉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 아직까지 에너지는 살아있고 누군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보다는 아직까지 에너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Y. 자, SY 기업 일단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SY가 뭐지? 예. 자, 이번에 최근에 우리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순양그룹인가요? 순양그룹. 네. 순양그룹을 보니까 거기에 CI가 사용되는 게 SY로 이렇게 사용되더라고요. 드라마 내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SY가 뭔가 싶어서 제가 직접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립, 입, 그 다음에 벌드는 새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해서 소울, 그러니까 날다죠. 나르다, 뭐 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건축의 판을 바꾸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자세로 지속 성장의 역사를 이어간다. Say yes 아닙니까? Say yes. 그래서 앞에 S와 뒤에 Y를 따서 Say yes, SY 이렇게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을 의미하네요. 자, 이 정도 한번 SY는 그렇게 기업명이 정해졌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기관 투자가들이 실적 아직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업펀드도 연기금도 투신도 뭐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정도. 그래서 뚜렷한 수급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모듈러형 주택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모듈러형 주택 관련된 테마가 유지가 되고 커진다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정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론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코론 계열사겠죠, 당연히. 근데 최근 한 주 동안 왜 50% 올랐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특히 시가 갭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거래량 수반하면서 올랐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적어도 이 갭을 메우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 시가에 아주 강한 에너지 라인이 있으니까 이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 자, 코론 글로벌은 그럼 무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냐?
를 보시면 잠깐만요. 네, 코론 글로벌은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면 인프라, 그 다음에 모듈러 뭐 이런 키워드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요. 네, 코론 글로벌. 자, 빈살만 고마워, 네옴시티 기대감에 코론 글로벌 주가 날개 뭐 이런 게 있는데, 빈살만 사우디 그 왕세자가 미래형 신도시인 네옴시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 인프라 관련해서 대표로 이 코론 글로벌이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모듈러 강자, 코론 글로벌, 모듈러 주택 뭐 이런 부분들에 다 지금 엮여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회사가, 코론 글로벌의 자회사가 모듈러 건축 사업을 한다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 코론 글로벌은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코론 글로벌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정도 내용은 한번 코론 글로벌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미글로벌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요거는 패스를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한번 보시죠. 현대로템이 방산 대형주 4인방 중에 제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모멘텀적으로도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의 저항은 29,050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9,050원에서 저항을 이렇게 3일 정도 받았다가 요 양봉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 저항을 이제 3일 동안 두드렸으니까 저 저항의 에너지는 많이 약해졌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거기를 뚫으면 이제는 거기가 이 위치가 저항이 아니라 뚫고 난 다음에는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9,050원이라는 그 가격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자, 그 위치에서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린 거 보이십니까? 네, 금요일날 현대로템이 아래 꼬리가 싹 달렸죠. 네, 현대로템 한번 그 가격대 위치를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네, 자, 보시면 현대로템의 금요일날 저가가 29,000원입니다. 딱 한 호가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29,050원 전후에서는 뭔가 에너지가 있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그런 부분, 눈에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팁으로서. 그죠? 저 좀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물론 100%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고 가격의 차이가 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 제가 보는 에너지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되었고요. 그 돌파되고 난 다음에 지지로서 29,000원 전후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방산주 중에 여전히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핵심은 한 8에서 90%의 제작이 이루어진다. 그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해서 완공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공기라고 하는데요. 공사기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점 중에 하나, 건축과 관련된 폐기물이 많이 좀 감소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듈러 주택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주택의 대부분을 생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업보다는 약간의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동과 리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동산 아니야 이거? 라고 분류하는 그런 특징도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을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듈러형 주택에 대해서는. 자, 건설 장비 지수, 테마 지수. 제가 뭐 대창단조부터 현대 두산 인프라코, 현대 건설기계, 진성 TC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두산 바켓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수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게 요 차트였습니다. 자, 과거에 2005년도부터 2008년도 때 이게 6배 갔다 라고 말씀드렸죠. 6배. 100을 기준으로 제가 지수를 만든 거니까 100에서 600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 케이스를 염두에 두면 아직까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번처럼 무조건 6배로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과거의 17년 동안의 큰 그림을 봤을 때 파동이 건설 장비 테마 지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오른 종목에서 약간의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대창단조를 한번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죠? 대창단조를 보자. 그 위치는 요 위치였습니다. 요 차트를 가지고 제가 이번 주 개장 전 방송에서 주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다른 뭐 현대건설기계나 현대투자인프라코어와 다른 종목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음봉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봉이. 네. 앞에 음봉이 있고 그 음봉을 뚫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림. 여기 시가가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뭐로? 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시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창단조를 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렸고 이렇게 박스로 칠해놓은 요 구간이 뭐? 수급적으로 랭킹 상위에 들어가는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었다. 요거 아닙니까? 빨간색.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형 건설 장비보다는 대창단조를 이번 주에는 한번 보는 거 써야 대한 아이디어를 드렸고 물론 대창단조도 과거부터 봤을 때 밸류에이션 밴드는 이렇게 차지해 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 수급을 보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들도 있고 뒷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방송에서 왜 이야기를 하시죠?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의미 없고 뭐 뒷북이다라고 하시면서 보니까 그 특징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방송에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사업펀드를 중심으로 기관 수급들을 보면서 초입에서 들어올 때 그리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갔을 때 뭘 보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기술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저는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업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주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창단조는 제가 사업펀드가 20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최근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모멘텀은 이 회사의 회장님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러한 지분 근데 그런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매출과 영업이익도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점프업을 하고 있는 거 펀더멘탈도 보여드렸고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매출액도 한 단계 레벨업 된 거 이런 것들을 펀더멘탈을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고 그러니까 수급을 먼저 볼 때도 있겠지만 상업펀드가 왜 산지를 볼 때 이런 펀더멘탈을 보고 그 다음 차트를 보고 제가 기술적으로 이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앞에 이런 거 없이 기술적으로만 트레이딩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창단조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화요일과 금요일 날 많이 튀었네요. 그죠? 한 20%씩 금요일에도 한 20%좀 올랐다가 윗꼬리를 단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여기였으니까 꽤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제는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거래량이 두 번이나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대량 거래 터졌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는 일단 챙겨놓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 챙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나눠서 조금 챙기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200일선에서 보시면 200일선에서 이 종목이 초록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딱 정확하게 지지받는 거 보이십니까?
아, 200일선을 타고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이 산업이, 이 회사의 시황이 꺾이지 않고 우상향한다면 그때가 지지력으로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대창단조의 케이스를 잘 보세요. 200일선이 우상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위에 위치해 있는데 내려올 때는 거기에서 지지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신에 이렇게 지지력을 받으려면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전방이 뭐죠? 건설 장비 쪽이잖아요. 그쪽의 모멘텀과 전방의 시황이 좋아야지만 주가가 가격 조정을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 만약에 시황과 이 회사의 산업이 업황이 안 좋은데 200일선에서 지지받는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황과 업황의 펀더멘탈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대창단도.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이번 주에 올라오니까 상업펀드에서 빨간색을 한번 보세요.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물론 연기금은 아직까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급을 보고 만약 이 종목을 분석해서 실적 좋네? 근데 또 차트도 괜찮네? 라고 봤는데 상업펀드가 다시 이제는 팔고 있어. 근데 수급을 보고 처음에 관심 가졌는데 상업펀드가 판다면 일정 부분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상업펀드가 팔아도 나는 그냥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그러니까 기술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차트 21선 돌파하는 거 샀는데 21선 깨졌는데도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보는 거죠. 나만의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과 달라지면 분명히 거기서 트레이딩을 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는 살 때는 차트 보고 샀는데 빠지니까 밸류에이션 막 보는 거죠. 그죠? 수급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좀 기계적으로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200일선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200일선. 자, 200일선이 뭐냐면 이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스탁 차트라는 미국의 사이트입니다. 자, 미국의 사이트에서 캐터필러, 중장비 회사죠. 중장비 건설 관련된 회사인데, 캐터필러의 6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이렇게 제가 그려서 캡처를 해온 건데, 보시면 선이 이동평균선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게 5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위에 게 뭐죠?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딱 고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넣고 싶으면 넣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세팅되어 있는 게 딱 두 개의 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증권사 HTS 딱 깔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240일선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까지 쫙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길게 보는 거고, 특히나 이 200일선은 좀 그 해당 산업의 업황, 시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종목이 지금 처해 있는 시황과 업황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일선이 보시면 그동안 6월달, 7월달부터는 이렇게 행보하면서 조금 우하향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일선이 우하향하고 행보하고 있네? 그러면 아직까지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시황은, 업황은 그렇게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네. 이건 차트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어떻게 된다? 밑에 있으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올라오면 거기가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올라오다가 부딪히고 올라오다가 또 부딪히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죠. 근데 이번에 10월 말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일선은 드디어 거래량 수반에서 올라탑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이 중장비 관련된, 건설 장비 관련된 산업에 뭔가 전방이 바뀌는 게 있나? 뉴스도 찾아보고, 그죠? 모멘텀도 찾아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체크해보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위로 점프업을 해서 갭으로 상승해서 실적 잘 나오면서 이번에, 그죠? 주가가 빵 떠버렸죠. 그러면서 진성 TC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200일선을 위로 회복해서 올라가니까 드디어 200일선이 서서히 우상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후행하는 거잖아, 이동평균선은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6개월 동안이 아니라 5년 동안의 이 캐터필러의 주가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5년 동안의 캐터필러의 주가 추이를 보면 빨간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자,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행보하는 흐름 보이시죠? 박스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방향성을 정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주가도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또 200일선을 꺾이고 주가 내려오니까 행보하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서고 있네, 그죠? 그래서 앞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해서 트렌드를 이렇게 그려간다면 주가도 그 흐름을 타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은 차트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의 업황이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업황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참고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지난번처럼 200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었나? 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0일선이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체크를 큰 호흡을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참고를 할 때 저 200일선을 가지고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형주로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네, 삼성전자 케이스 한번 볼까요? 200일선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참고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자, 물론 이거 가지고만 딱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과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 수급 모든 걸 접목해서 보는 거고, 큰 그림을 볼 때 이 200일 평균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위치를 참고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삼성전자의 이 200일선의 기울기, 우상향하는 기울기. 자, 여기서 우상향하는 기울기, 여기서 우상향하는 거. 근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우리는 그러면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적어도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먹을 확률을 높이려면 적어도 200일선이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을 때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든지 조금 물리더라도 내가 고점에 예를 들어서 고점에 들어갔다. 좀 쉬다가 또 올라가고 또 고점에 들어갔다. 좀 쉬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하향하는 트렌드에서 내가 들어간다. 여기에서. 그러면 고점에서 물리면 저 고점이 점점 낮아지니까 팔고 나올 기회가 있다 없다? 확률적으로 줄어든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좀 물리기 두렵고 좀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200 이동평균선의 긴 한 1000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00일 동안에 한번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시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참고하는 것도 꽤 괜찮다. 자, 그리고 200일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릴 때 보통은 시장에 뭔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씩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죠? 흔들릴 때 그 위치가 저점이 어디다? 주로 20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주가가 200일선 위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고, 반면에 주가가 200일선 밑에 있을 때는 주가가 200일선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서 부딪힌다. 저항이 된다. 그죠? 지금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부딪히잖아요. 네, 이런 그림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 가지고 뭐 완벽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추이를 보는 데 있어서. 자, 뉴프렉스. 자, 100% 똑같진 않지만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뉴프렉스 말고 조금 큰 다른 종목으로 뭐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걸 해볼까요? SDI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SDI. 네. 자, SDI도 요런 케이스. 200일선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릴 때 조금 길게 큰 호흡이 나오죠. 네. 삼성 SDI. 그렇죠? 네. 자, 200일선이 이렇게 큰 파동으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때 삼성 SDI 주가도 이렇게 되고, 자, 깨고 내려온 다음부터는 참 쉽지 않죠. 올라가도 부딪히고 올라가도 계속 부딪히고. 근데 이번에 다시 여기를 아주 세게 제가 가족 여러분들한테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이제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린 때부터 60만 원부터 빵 치고 올라갈 때부터 200일선 돌파했고, 그때부터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림을 이동평균선이 돌려 세우고 있는 그림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 정도 한번 이동평균선 한번 큰 거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개장 전 방송에서 또 이야기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죠? AR, VR, XR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관련주 중에서도 그 어떤 종목이 있었죠? XR 관련해서 제가 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XR 잠깐만요. XR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XR 이미지, 네, 요거죠. 자, 요걸 한번 보시면, 네, 요거 중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뉴플렉스라는 종목을 대장주로 계속 봐왔고, 여기에서 하나씩 뭔가 확장되는 종목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른 종목이 뉴플렉스 꾸준하게 올랐고, 선익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APS 홀딩스도 최근에 괜찮은데, 유독 이번 주에 특징적이었던 것은 나무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개장 전 방송 초반에 3D 센싱 카메라 조금 쉽게 여러분들 각인시켜 드리려고 대표님과의 저와의 거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Time of Flight라는 기술, TOF, Time of Flight, 대표님과의 저와의 거리,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표현드리면서 나무가를 이번 주에는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이번에 청계천에서요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라는 이야기, 시범적으로. 근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외부 가다가 이 자율주행 버스가 가다가 앞에 뭐 그 뭐라고 그래야 돼? 트럭 같은 게 있으니까 속도를 늦추고 피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 뉴스 체크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아직은 조금 학습 중이긴 하다. 그리고 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안전요원이 같이, 원래는 자율주행이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필요 없고 안전요원도 사실은 필요 없어야 되죠. 근데 아직은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안전요원까지 같이 이제 동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자, 근데 청계천의 자율주행 버스를 보니까 뭘 가지고 이제 이걸 체크를 한다? 카메라, 센서, 이런 걸 가지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체크를 하더라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장착이 되겠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당연히 이제 그와 관련 나무가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나무가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 쪽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다음에 3D 센싱 카메라, 그죠? 네, 쪽을 하고 있으니까 뭐 VR, XR 쪽으로도 엮일 수 있지만 저런 쪽들도 앞으로 수혜를 계속 볼 수 있는 후보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위치가 참 뭐 거기에서 관심을 두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좋은 위치였는데, 조정을 받은 이틀 동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틀 동안 약간 쉬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쉬어가는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첫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때였고요. 그 이틀 동안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쉬었거든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올 때 그때가 참 좋은 위치다라는 거 앞으로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무턱대고 팍 사기보다는 위치나 또 조정받는 것을 좀 기다리시고 그때 딱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한 20% 정도 올랐죠, 나무가가. 그래서 앞으로 나무가는 또 위에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별로 뭐 그렇게 섹시하지 않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업데이트를 하나 해드릴 거는 영풍정밀이었습니다. 영풍정밀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일 날, 자, 이게 영풍그룹에서 지금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최씨 일가분, 그 다음에 장씨 일가분들이 지분 경쟁을 붙을 수 있는데, 고려아연을 두고 지분 경쟁을 할 때 이 영풍정밀이, 그리고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우미개발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합하면 2.4% 정도 되니까 2% 살짝 넘는데, 그 지분을 확보하려면 돈을, 고려아연을 사는 것보다 영풍정밀을 사서 그걸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왜냐하면 영풍정밀이 시가총액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절대 금액 자체가 2,500억밖에 안 되니까. 네. 영풍정밀의 지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오게 되면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그 다음에 그 자회사인 우미개발인가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까지도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요 음봉을 커버하는
양봉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을 영풍정밀은 드렸었고 때마침 모멘텀이 다시 생겼습니다. 네, 생기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금요일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매번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수급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수급을 보면서 이게 왜 들어왔을까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하고 제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면 또 여의도에 있는 다른 제 지인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테나를 세워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이 올랐을 때보다는 좀 초입에서도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영풍정밀도 딱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번에 조정받은 위치를 보니까 딱 200일선 부근에서 그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좀 과거에도 보였네요.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려아연까지도 지분 경쟁 이슈가 끝나지 않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고려아연 참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그 이야기 해드렸죠. 낙폭과대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철강화학, 비철금속이 움직일 때 고려아연이 200일선에서 이런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려아연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합니다 라고 비철금속 대형주 중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딱 이런 케이스를 보여줬네요. 200일선에서 희한하죠, 그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모습. 자, 그리고 음봉을 바로 또 고려아연도 바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커버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고려아연 영풍그룹에서 이 지분 경쟁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단 이 지분 경쟁 관련 이슈는 펀더멘탈보다는 약간의 이제 좀 뭐 테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혹시나 또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뭐 이런 부분들이 희석이 돼서 주가가 확 변동성이 커지면 그 전날 보세요. 그 전날 하루 만에 또 6% 빠졌다가 다음 날 6% 오르고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죠? 고려아연도 그렇고 영풍정밀도 전날은 7% 가깝게 장중에 빠졌다가 다음 날은 20% 올랐다가 그래서 초보자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좀 약간 지분 경쟁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또 공부하고 체크해서 가족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자, 당분간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 결국에는 움직인다면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계속 종목 찾기의 흐름이 될 수 있고 종목별 장세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12월 15일, 13일 뭐 이런 CPI랑 FOMC 일정이 있는 그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이슈들이 뭐 재료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수급을 파악하고 매일 밤 데이터를 만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또 이러한 박스권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자, 오늘 밤 남은 시간 가족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요. 자, 이제 11월이 다음 주는 11월이 또 한 주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이제 또 12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다음 주 11월 29일 날 제가 이제 오프라인 호텔에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데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 신청을 하셔서 당첨이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11월 29일 날 또 저녁에 또 우리 호텔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 또 뵙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장중에는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KB증권의 프라임클럽 우리 일하는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장중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이렇게 관련된 메시지를 지금 보시면 뉴프레스 XR 기기에 대해서 장중에 이렇게 코멘트를 보내드린 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나무가 뭐 이런 부분들도 코멘트 해드린 게 있고 그래서 혹시나 좀 장중에 뭔가 제가 보내드리는 코멘트를 좀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KB증권에서 이런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방송 이거 끝나고 열심히 공부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